자, 작품 전체 줄거리에 대한 동영상 잘 보았죠? 그리고 교과서 부분의 소설도 다 잘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라는 소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정도로 보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것은 우리가 앞서 동영상에서 봤던 줄거리는 이 내화 부분에 해당하는 줄거리만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 앞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 앞부분에서 내화가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코는 벽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였다 하면서 낮잠에서 깨어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술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긴 상황입니다.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긴 상황에서 내화 부분이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작품 전체 구성 보면 여기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작품 전체의 어떤 줄거리, 내용의 흐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화의 서술자인 나는 빈민가인 창신동에서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지만 규칙과 안정을 중시하는 새집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창신동을 계속 그리워한다. 창신동을 그리워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양옥집에 있는 상황에서 창신동을 그리워하고 창신동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 내화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내용은 전체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적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액자 속에서 공간적 배경은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집 이 두 군데가 나오죠. 창신동 빈민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은 주인 식구가 있고 창녀 영자가 있습니다. 절름발이 사내와 딸. 근데 그 딸은 영양실조로 작고 말라 있고요. 그 다음에 막벌이 노동자 서씨가 있죠. 양옥집은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학 강사인 아들과 며느리 손녀 그리고 여고생인 주인 할아버지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신동 빈민가는 가난하고 이렇게 궁핍하고 더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고 양옥집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것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적 배경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창신동 빈민가는 아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가난하고 누추하고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술자 나는 불편하여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죠. 부유하고 깨끗한 곳. 이 서술자가 동경하고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숙집을 옮깁니다. 그런데 막상 옮기고 보니까 이곳은 질서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고 지나치게 규격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 나는 소외감과 거부감을 또 느끼죠. 그래서 이 서술자는 왼쪽에 창신동 빈민가를 인간적이고 활력과 생명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액자 속의 공간적 배경인 창신동 빈민가 그 다음에 이 양옥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 빨간색 글씨 있죠. 그죠? 빨간색 글씨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수록 부분의 내용 작품 구성을 정리했는데요. 요거는 교과서 내용을 살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29쪽을 펴기 바랍니다. 자, 29쪽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 역사는 한국사, 세계사 할 때 지나온 과거를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줄거리 살펴봐서 알듯이 여기서
힘이 센 사람은 바로 서씨였죠. 그죠? 그렇다면은 제목이 역사니까 이 서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겠죠. 서씨가 나오는 부분 꼼꼼하게 보기 바랍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나가 나오죠. 바깥 이야기 설술자입니다.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화가 펼쳐집니다. 여기부터 내화다. 아까 했었고요. 자, 내화 속에서 나가 나옵니다. 이 나는 외화의 젊은이였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내화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창신동 빈민가에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공간은 서로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양옥집은 규칙적인 생활의 가풍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규칙과 안정을 중시하는 양옥집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29쪽 이제 줄거리 아랫부분부터 들어가 보면은 함흥집 얘기부터 나옵니다. 함흥집은 술집이다. 그러니까 이 함흥집은 창신동 빈민가에 있는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긴 나가 창신동을 그리워하죠.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창신동 생활을 이제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함흥집이란 술집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술집에서 서술자는 뭐 그냥 사람 사귀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래 항상 혼자 있었다. 여기서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대문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9쪽 18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이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밑에서 둘째 줄 가보면은 서씨죠. 서씨.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가 이 서씨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씨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는데요. 19째 줄 끝에 40쯤 나 보이는 턱에 수염이 짙고 커다란 몸집에 해진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양 묘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줄 내려가 보면은 23째 줄이죠. 퍽 사람 좋게 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서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직접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직접 제시. 행동이라든가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다. 알죠? 그죠? 자, 이렇게 서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30쪽 내려가 봅시다. 30쪽에 이제 8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거기 보면은 이제 서씨와 함흥집에 들게 되었다 하면서 서씨와 이제 친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씨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 그는 사귈수록 착한 사람이 전형이었다라고, 착하다라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네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뒤에는 굵게 쌍꺼풀 진 눈매, 그 다음에 빛나는 눈, 이렇게 외양 묘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31쪽 보겠습니다. 31쪽은 이제 동대문이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오히려 서씨가 젊은이도 저 동대문 좋아하느냐라고 되묻고는, 자, 여기 6째 줄 봅시다. 그림 옆쪽에 6째 줄에 보면은 이 자기는 서씨죠. 자기는 좀 별다른 의미로 동대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와 동대문은 퍽 친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친하듯이 친하다고 했다. 자, 그러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후의 사건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다음 봅시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게 되었다 하면서 이 서씨와 동대문가 이렇게 얽힌 얘기라고 할까요? 서씨와 동대문 사이 어떤 일, 그 사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제 서씨와 함께 동대문을 가는 장면이죠.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자,
14째 줄 보면 새벽 2시나 3시쯤 됐을 때 그때 깨우더니 나를 깨우더니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에 데리고 간다고 말하죠. 근데 왜 가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떠냐, 21번째 보면은 의욕과 불안에 눈알을 동글동글 굴리면서도 얌전하게 그를 따라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심리가 의욕과 불안이 있었다. 그거잖아, 그죠? 동대문 왜 가는지 모르니까, 그죠? 의욕과 불안이 있었다라고 나의 심리를 이것도 직접 제시하는 거죠.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31쪽 맨 밑에 문단, 맨 밑에 문단에 가면은 이제 서씨는 골목에 자기 보고 나에게 골목에 가만히 숨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구경해 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는 골목에서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러마하고 고갯짓으로 대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잖아요. 뭔가 불안과 긴장감이 느껴지죠. 이것은 이 서술자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을 나는 불안하고 긴장되었다 라고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라고 간접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바로 밑에 여기 볼까요? 희쭉 웃고 나서, 이거는 서씨가 웃는 거죠. 그죠? 서씨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역시 서씨의 여유로운 어떤 심리, 이것도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32쪽 둘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32쪽 둘째 줄 부분은 이제 서씨가 성벽을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죠? 성벽을 올라가는 장면인데, 6째 줄에 보면 푸른 조명을 받으면서 갑니다. 한밤중에 푸른 조명을 받으면 뭔가 일상적인 거하고 좀 다르죠. 뭔가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비일상적인 분위기,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서씨는 성벽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나는 바로 밑에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의 장엄한 연극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런 말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 12번째 줄이죠.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12번째 줄에 전율조차 느끼게 했다. 자,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32쪽 13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문단인데, 거기서는 이제 서씨가 성벽 위에서 그 무거운 돌을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번쩍 올리는 장면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33쪽 둘째 줄이죠. 33쪽 둘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넷째 줄. 그 다음에 6째 줄에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느끼고 이제 하고, 그다음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자, 서씨가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고 꿈속에 있는 것 같았고, 감탄보다는 오히려 뭔가 무서움, 이게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양쪽에 번쩍번쩍 들어 올리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장면을 보고 느끼는 뭔가 무서움,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여기서 오른쪽 책날개 질문 한번 볼까요? 오른쪽 책날개 질문.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이건 간단하죠. 꿈속, 그러니까는 일상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일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씨의 자기 얘기를 하죠.
33쪽에 이제 보면 서씨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들은 얘기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씨가 자신에게 나에게 들려준 서씨의 얘기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선조들은 어떠했고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선조들은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15째 줄에 보면은 그 서씨의 선조들은 그 힘으로써 그 역사 그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면서 과거의 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서씨에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 없었다. 현재에서는 힘이 가치가 없어진 거죠. 기껏해야 바로 밑에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 없다. 그냥 작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서씨는 어떻게 하냐? 서씨는 공사장에서 막벌이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거절하기도 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자신의 능력을 한낱 그 작은 돈으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질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라는 거죠. 현대의 어떤 물질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은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이죠. 선조. 명북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세상이죠. 죽은 그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 밤마다 동대문 성벽에 올라가서 번쩍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면서 선조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럼 그 뭐고 이게 뭐냐면은 나 아직까지 그런 힘이 있다. 자기 실존을 확인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역사라고 했죠. 그죠? 역사가 바로 서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인 서씨가 이 하는 행위,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리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 초록색으로 줄근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의 의미, 이걸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요약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4쪽 보겠습니다. 34쪽 넷째 줄부터 넷째 줄에 보면은 넷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에 보면은 자,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서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단 봅시다. 9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에 보면 그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창신동 집이냐 그 다음에 여기 양옥집이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소설에서 대화에서 서술자는 지금 양옥집이었습니다. 양옥집에서 있으면서 그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은 창신동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9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라는 건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창신동에서 안주, 좀 더 편안한 삶을 동경했다라는 거죠. 나는 편안한 삶을 동경했다. 그 다음,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그 창신동에는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집에서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이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문단 봅시다. 그 다음 행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아무튼 지금 이 서술자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곳인 양옥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뭐라고 돼 있냐면은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학습활동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37쪽을 펴기 바랍니다. 37쪽 학습활동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나가 서씨와 이 집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생각하는지 다음 문장의 전후를 살펴 말해보자. 방금 봤던 거죠, 그죠? 방금 봤던 건데, 자, 이전에 서씨와 이 집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편안한 삶에 대해 동경했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같은, 이 집의 삶과 같은 편안한 삶에 대해서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의 삶과 같은 어떤 궁핍한 무질서 태폐적인 생활에 휩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서씨와 이 집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회되느냐? 이 집 사람들의 위선, 그러니까 지나친 규칙을 지키고 생기 없는 모습에 권태와 무기력과 혐오증을 느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더불어 하나 더, 이것은 편안한 삶을 동경해서 이 편안한 곳에 왔는데 그 편안한 곳에 대해서 권태와 무기력 혐오증을 느끼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서술자, 나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4쪽 15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라고 시작하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양옥집을 하숙집을 옮긴 나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긴 상황에서 낮잠에서 깨는 장면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액자 속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낮잠을 자고 났으니까 이제 오후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해서 창신동 생활을 좀 떠올리죠. 그 와중에 지금 이 양옥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오후 4시면은 어김없이 들리는 피아노 소리. 이 집의 며느리가 치는 피아노 소리죠. 4시면은 피아노를 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공명도 나와 있어요.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보면은 나는 팔목 시계를 집어 올렸다. 이제 시간을 재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둘줄 내려가 보면은 17째 줄이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여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획일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거기에 대해서 혐오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또 이번에도 또 4시야. 4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끝났네라고 그 기계적인 걸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서씨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해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서씨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해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서씨 그 거짓 없는 행위라는 것은 아까 아무런 대가도 없는 건데 그냥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실존적인 어떤 의미, 실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번쩍 돌을 들어 올렸죠. 그죠? 그것이 거짓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해상했는 덕분에 이 집, 지금 하수하고 있는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강화됐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씨 행동을 떠올리며 이제 서씨 이 거짓 없는 행동을 떠올리며 양옥집의 가풍이 허구적인 질서라는 걸 느꼈다. 그게 바로 서씨의 행위를 해상했던 덕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서씨의 거짓 없는 행위를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초록색
서씨 거짓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 성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거죠. 성실. 자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성실한 거라는 거죠. 왜 몽상적이냐? 현실에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린다라는 게. 그래서 몽상적인 의미에서 성실. 자기 실존을 찾는 거니까 어떤 성실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볼 내용은 거기서 한 줄 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식사 시간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잡담 시간. 그 다음 모든 사람들 공부 시간. 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시간이 정해져 있냐면요. 쭉 내려가 보면은 나의 28째 줄이네요. 그죠? 나의 기타 켜는 시간. 그 다음에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이 파란색으로 줄은 이 시간들은 전부 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여진 시간이죠. 비인간적인 규제로 나는 여기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찌 보면은 질서가 있고 규칙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9번째 줄인가요? 여기 보면은 위대한 가풍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위대한 가풍. 이 위대한 가풍.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양옥집의 가풍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질서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느끼죠. 그럼 위대한 가풍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가풍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각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집의 가풍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시각, 비인간적이고 너무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는 비판적 시각을 오히려 위대한 가풍이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쪽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9째 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긍정적으로 가졌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제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존경심은 그냥 처음 보는 거라서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존경, 뭔가 감탄 그런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존경은 실제로 존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다시 다시 보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었다. 기껏해야 처음 보는 경치에 보고 와 하는 감탄 그거밖에 안 되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교과서 부분이 실려 있고 이제 뒷부분 줄거리가 있는데 뒷부분 줄거리 전에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을 해봤습니다. 초록색 글씨 보겠습니다. 자, 나는 양옥의 식구들의 생활을 빈 껍데기의 생활, 적어도 방향이 틀린 생활,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꼭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양옥의 식구들이 모두 마시는 음료수에 흥분제를 타고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지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 집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밤중에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내가 한밤중에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게 되는데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할아버지만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피아노에서 떼어낼 때 나는 고독함을 느낀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화입니다. 그 다음 나는 공원에서 만난 나, 바깥소술자의 나죠. 그죠?
나는 공원에서 만난 나에게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이제 외화의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